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3월 2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신대저수지는 이제는 광교 호수공원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날 이곳 저수지에는 휴일을 맞아 동료 사이였던 4명의 남성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나씨가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저수지 길을 따라 남쪽 둑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걷던 나씨는 문득 이상한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뭔가를 싸매고 있는 듯한 비닐봉투인데 이게 저수지와 뚝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어서 신경 쓰이는 모습인데요. 나씨는 조심스레 뚝 가까이 다가갔고 손을 뻗어 비닐봉투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꾸러미를 살짝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보니까 돼지고기같이 생긴 덩어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건가 했지만 잠시 후 나씨는 그 물체의 정체를 알게 되고 기겁했죠. 돼지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시신, 그것도 토막난 엉덩이 부분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인력을 동원해서 저수지 일대를 수색합니다. 분명 인근에 이 시신의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정확했습니다. 저수지 근방에서 경찰이 또 다른 토막이 담긴 비닐봉투 2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되니까요. 모두 같은 종류의 봉투였습니다. 연이어서 발견된 토막은 어깨와 골반을 비롯해 총 4군데였는데 누가 봐도 끔찍한 살인사건의 결과겠죠. 곧바로 국과수로 시신이 보내졌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DNA 감정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워낙 부패가 심하고 결정적으로 머리나 손이 없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 시기나 원인 또한 추정하기 어려웠고요. 그나마 밝혀진 건 피해자가 O형을 가진 남성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 잘려진 시신의 단면을 통해서 범인의 특징을 추측해 볼 수는 있었죠. 이 시신은 톱 같은 아주 예리한 도구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도의 기술로 정교한 수법이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범인은 비슷한 종류의 도구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축업이거나 건설업 또는 위험한 무기를 자주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찰은 일단 아직 어딘가에 있을 추가 증거 혹은 사체 일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계속 넓혀갑니다. 또 혹시나 이 신체 부위가 물 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수부까지 동원하게 되죠. 아예 저수지의 물을 일정 수준 다 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한편 시신의 DNA를 인근 지역에 있는 실종자 300명과 유전자 대조하는 작업도 일일이 이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치한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사건은 연이어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시신 발견된 날로부터 2달이 지난 같은 해 5월 6일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그날 신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이씨라는 사람이 낯선 비닐봉투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사람의 머리와 손, 무릎을 비롯한 무려 5부분의 토막난 사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 갑자기 이제 이씨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죠. 예상대로 이게 예전에 발견된 그 시신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와 손이 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면 해결이 좀 빠르게 될 거고요. 경찰은 서둘러 국과수에 의뢰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황이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발견된 손의 지문이 거의 도려내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저수지의 온도가 꽤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은 역시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고요.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건 이 피해자가 외형적으로 170에서 176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고 40, 50대 남자로 추정되는 남성이라는 점인데요. 이거 외에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종아리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마치 큐피트를 상징하는 듯한 문양, 그리고 러브라고 쓰여진 글씨인데
이어서 끔찍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밝혀지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깔끔하게 도려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토막살인 사건들을 보면 피해 대상이 남성일 경우 성기가 훼손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성기를 훼손한다는 건 이성에 대한 열등감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사건도 범죄 전문가들은 살해 동기가 이성 문제일 수도 있다는 추리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외에 강한 복수심일 수도 있고요. 한편 경찰은 수원뿐만 아니라 아예 전국적으로 수사 규모를 확대했어요. 시신의 특징을 담은 전단지를 다 배부하고 또 이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미귀가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DNA 대조 과정도 거쳤죠. 그 안에서 유력한 대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대 저수지에서 최초로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쯤이에요. 시간적으로. 용인에 있는 야산에서 또 다른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신의 신원은 A씨로 밝혀졌는데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 신대 저수지에서 발견된 신체도 A씨의 나머지 것이 아닌지 수사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예요. 이후에 추가적인 발견도 또 수사의 진전도 없었죠. 당연히 모든 수사는 이제 힘을 잃은 채 중단되었고요. 결국 이 사건은 1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팀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해체되었고 새로운 소식도 없고요. 이 사건이 남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면 오로지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매우 부족해요. 단면이 굉장히 정교하게 달려져 있다 정도였죠. 근데 여러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범인의 윤곽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보통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에 시신을 토막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경찰이 이 주근이의 신원을 아예 알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토막을 내므로써 유기하거나 이동하는 걸 쉽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인이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까지 훼손했다는 건데요. 이건 분명 이 주근이가 누군지 밝혀지면 즉각 의심의 화살이 나한테, 자기한테 돌아온 걸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피해자와 범인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좀 볼까요? 오른쪽 종아리에 남아있던 큐피트 같은 그 문신.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문신한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문신이라는 건 전과를 지은 전력이 있거나 약간 조직원들이 과시용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만약 사망한 남성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범인이 예리한 도구나 흉기를 쓸 줄 알았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이건 추정일 뿐이죠. 문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 몸을 담았다를 완벽하게 추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짚어본다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시신의 발견 시기를 늦췄다는 점이에요. 시신이 최초로 발견됐을 때는 3월 초입니다. 막 겨울을 벗어나던 시기죠. 당시 비닐봉투가 떠있던 그 저수지는 얼음이 미처 다 녹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반적으로 신대 저수지는 수심이 한 12에서 13m로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얼음이 열기 시작하면 10cm 이상으로 아주 두껍게 연다고 하는데요. 당시 저수지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인 2월 20일까지만 해도 이 온 저수지가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 범인은 저수지의 얼음이 얼기 전에 일정 시간을 두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미 얼음이 생겨져 있는데 그 얼음을 깨고 유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다시 얼음이 얼었을 정황도 배제할 순 없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 저수지를 오가던 사람들이나 관리인이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게다가요, 겨울철이었잖아요. 그럼 시신 부패가 거의 굉장히 느리거나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원을 알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범인은 저수지가 얼기 전, 최소한 2월 20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 피해자를 봉투에 넣어서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담긴 봉투가 저수지가 얼면서 자연스럽게 물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다 날이 풀리면서 얼음이 녹으니까 다시 물 위로 떠오른 정황인 거죠. 수원의 신대저수지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당시 그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정작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다 할 증거나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 그 일대에서 몇 건의 살인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모두 토막살인 사건이었어요. 같은 해 3월 11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야산에서 11살 된 이양이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요.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3월 18일에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에서 9살 된 우양이 끔찍하게 토막난 채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친구 사이였어요. 같은 시기 아주 짧은 간격으로 두 아이의 토막 시신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은 이게 혹시 수원 저수지 사건과 동일범이 아니냐라고 수군댔죠. 다행히도 이 후에 두 아이의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됩니다. 범인은 당시 38살이던 정성현. 그는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함께 놀고 있던 두 아이를 납치한 후에 성폭행 저지르고 끔찍한 토막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다행히 범인이 검거가 되었지만 오늘의 사건, 이 수원 저수지 토막살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3월 19일 3월 19일이 언제냐면 앞서 그 우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이에요. 수원과 안양의 경계에 있는 의왕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됩니다. 근데 발견 당시 모습이 너무 기이했어요. 양손이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었고요. 10손가락이 모두 잘려져 있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남성이 지목돼요. 그런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남성이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바람에 사건 자체가 미제로 남게 되었죠. 자, 이렇게 경기도 일대에서 같은 시기에 그것도 토막살인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니까 당시 언론에서는 이거 제2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좀 무거운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관심을 두는 게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지금 사실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건을 기억해야 재수사도 되고 또 누군가의 억울함이 풀릴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신대저수지에서 끔찍하게 토막난 채로 발견된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무슨 사연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던 건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사건과 너무도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건 바로 제가 작년에 다뤘던 2003년에 있었던 인제광치령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조직원 출신으로 추정되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짜 누구인지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죠. 또 숙련된 범인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됐다는 점도 유사했는데요. 그 사건도 현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근본이 되는 신원조차 알지 못해서 수사가 멈춰버린 답답한 사건들. 그 누구보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혀진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매주 꺼내고 있는 거겠죠. 부디 결정적인 제보와 또 끈질긴 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생기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